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5번째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 대한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주로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잠을 자는 그러한 구조, 가옥의 구조와 또 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 또 요리, 그 다음에 패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인류학의 주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류학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신화 분석이라든지 친족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인류학에서 주제가 될 수 있었는지, 그죠? 왜 옷을 입는 것이, 입고 벗는 것이 인류학의 주제가 되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식물과 동물을 통하여 우리가 요리를 하는 이런 방식들이 왜 인류 구조학에서, 구조주의에서, 인류학에서 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통시적인 어떤 그런 역사관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통시적으로, 여러분들 봐봐.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이나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다, 그죠? 다 중요한 거였고, 사실은 문화와 자연의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가장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었다라. 친족의 구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친족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프로이트와 레비스트로스는 같이 가는데, 그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정한 체계가 생기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금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금기를 통하여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부재한 기표로서, 그죠? 여자의 교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다른 인류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죠, 그죠? 많아요. 당장 프레이저 역시도 근친혼의 금지가 문화의 최초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근친혼을 금지한 곳도 있지만은 근친혼을 허용한 곳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최초의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근친혼의 금기를 통하여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면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서는 특히 구조인류학, 엉트로폴로지 스트릭티랄레라고 하는 거기에 다양한 논문들이 모여져 있죠. 여성을 교환하는 게 이 모든 교환의 체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거였다, 이런 주장들. 그 교환을 통하여 인간의 문화가, 그죠?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교환의 체계를, 그러니까 다른 교환의 체계보다도 가장 앞서 있는 거였다, 이런 주장들. 사실은 이거는 모스의 어떤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여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 그죠?
정려,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근원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선물을 주는 거. 선물을 준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의례도 선물을 주는 것이고 또 모든 정치적 관계든 특히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죠? 여성을 다른 집단에 내주면서 정치적 활동이 일어나잖아. 그런 방식으로 최초의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는 여성을 내어주면서 정열을 통하여 또 다른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그 정열을 통하여 정치적 힘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중요한 문화와 자연의 어떤 출발점의 기호라고 할 수 있어. 독특한 거는 친족의 구조에서 여러분들 봐봐, 아버지의 여동생이나 누나의 자식과는 결혼을 금지하고 어머니 쪽에 남자 형제들의 자식과는 결혼을 허락하는 이런 구조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는 많은 사실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친족들은 무조건 결혼을 금지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문화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성서 이야기 안에서도 그 예도가 예를 들기 위하여 성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족장 시대에 외삼촌의 딸, 야곱도 그러잖아. 그거 가서 봉사하고 외삼촌의 딸하고는 결혼을 허락하잖아, 여러분. 아주 이상적인 거였다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직계 어떤 그러한 엄마와 아들의 관계, 신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금지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런 직계자손에 대한 어떤 그리고 또 형제지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친족의 체계와 결혼의 제도는 동일하게 우리가 언어를 교환하듯이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발견한 중요한 이론이에요. 언어를 교환하듯이 우리가 여자를 교환하면서 친족 체계와 결혼 제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인류학자들 많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금기를 통하여 근친혼을 금기하면서 금지가 모든 곳에서 나타나며 이 금지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여자의 교환이 더 활발하게 있었고 이런 교환을 통하여 부족들의 연합이 일어났으며 이런 것들은 최초의 사회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였다. 심지어는 인류학자들한테서도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연구 체계가 그 근친혼보다는 근친혼을 금기하면서 나타나는 그 문화가 우세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어떤 부족과 또 다른 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힘이 센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과의 어떤 거래 관계가 있어야 그 둘 사이의 공동체의 어떤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그 유지를 위하여 한 공동체가 자기 안에 있는 공동체의 어떤 여자를 그 공동체에 내주면서 친족 관계를 성립시키면서 거기 그 공동체와 싸움을 금지한다든지 친족과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 정치적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근원적으로 결혼 제도와 그 다음에 친족 관계는 같이 가는 것이요. 거기에는 인류 문화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런 구조가 성립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A라고 하는 집단과 B라고 하는 집단에서 근친혼의 어떤 직계 자손들 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금지하고, 그 금지를 통하여 조계혼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고대 원시 시대에는 목의 사촌과 북의 사촌 결혼 제도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모든 구조가 나타나게 됐다. 거기에 근원적인 거는 근친상 간의 금기와 여자의 교환이었다. 남자가 여자를 교환하는 건 있었어도 이건 구조 인류학에 나오는 거죠. 그죠? 여자가 뭐 이걸 갖고 또 다른 인류학자들은 레비스트로스가 가부장적이다 이러면서 또 비판하고 이런다. 여자가 남자를 교환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친족 체계의 근원적인 것은 종교적 의례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으로서 남자들이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죠? 맺은 계약 관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교환이 어떤 문화의 다른 교환보다 가장 앞선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는. 독특한 견해죠, 그죠? 사실은 교환은 우리가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이야기하듯이 교환은 어디서부터 죄라는 개념, 예도가 이제 제2 논문, 그 위대한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이제 강좌를 시작하겠지만은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야? 죄라는 거. 이 세계의 문화의 시작은 교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거는 바로 돈을 꾸어주는 자와 꾸임을 당하는 자, 아니면 상업적 교환, 이런 게 문화의 출발점이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꼭 성적인 교환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스트로스의 친족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직계 자손과 성적 결합을 통하여 결혼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어떤 사촌관계, 아버지 쪽 사촌관계와는 결혼을 하는 걸 허용하는 그런 목의 사촌과 북의 사촌의 어떤 그러한 계열과는 허용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화의 세계를, 현대 세계를 넘어서 고대라든지 원시 세계로 진입하면서 성서로 보면 족장시대죠, 그죠? 그 시대에 가면 근친혼을 꼭 금지한 것이 문화의 시작이고,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이게 근본 구조다. 아니, 다른 지옥도 많겠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다른 구조 인류학자들 역시도 프레이저라든지 그 다음에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주의 쪽을 따라가는 그런 인류학자들은, 구조 인류학은, 구조라는 말은 레비스트로스한테만 붙이는 거니까, 그런 학자들은 다양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인류가 이런 모든 것 구조에 적용된다,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레비스트로스 사유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교환하는 거, 그것이 모스의 정료론에 보면은 꼭 그거 아니야. 인간은 종교적으로, 그죠? 그 정료론에서
그 재물을 통하여 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종교적으로 신에게 자기의 재물을 바침으로써 자기가 어떤 1년 동안의 농사를 좋게 풍년으로 거둔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제도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과 우환들을 해결하게 해달라든지, 이러한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사 역시도 정료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이론들은 많은 부분들이 레비스트로스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레비스트로스는 여자를 교환하는 이 교환이 인류 문화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였다 그래요.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뭔가 그러니까 사회 제도도 이걸로부터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슐튼을,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바로 가장 근원적인 문화의 기호였다고 보는 거야. 그게 이런 차이들은 어찌 되었건 간에 누가 맞느냐 보다는 저는 뭐 다 맞다고 봐요.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주장도 맞고 니체의 이런 주장들도 맞다고 봐. 이런 교환 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교환에 앞선 것이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처럼 여자를 교환하는 거였고, 거기로부터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신분 제도가 나타났으며, 왜냐하면 여자를 교환하는 쪽에서 주는 쪽이 신분이 낮은 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지만은 사회에는 다양한 그러한 교환의 구조들이 존재했겠죠. 그죠? 물론. 그런데 레비스트로스가 중요히 여기는 거는 이 친족 구조라는 거는 49년도에 발표된 레비스트로스의 박사학위 논문이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거기에는 중요한, 그가 2차 세계대전 시대에 미국의 신사회연구원에 가서 활동을 할 때 대가, 그러니까 언어학의 대가인 야콥슨을 만나잖아. 거기에서 이제 소시르를 병령한 야콥슨의 이론을, 그죠? 자기의 어떤 구조 인류학에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친족의 체계가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에 입문하는 최고의 어떤 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친족의 구조는 말리노프스키와 같은 기능주의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이저라든지 이러한 초기 그 구조주의 인류학자들한테도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거 역시도.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듯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타부가 존재했고, 거기에는 여자의 교환을 통하여 전쟁을 막고 특정 사회를, 다양한 부족들을 연대하여 특정한 보다 더 큰 집단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모계와 부계, 결혼 금지와 결혼을 허락하는 그러한 구조가 존재했고, 그런 것들이 또한 모든 보편적인 그러한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친족의 구조였다. 오케이. 성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연구한 친족의 구조들은 성서의 어떤 유대인들을 주제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하잖아. 그것도 2명이나, 그죠? 그러니까 직계 자손과 직계 형제들끼리 결혼하는 건 안 되지만은 한 다리 건너서 이종 사촌이라든지,
그리고 사촌 간의 어떤 결혼들은 어느 정도 허락을 했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레비스트로스의 친족의 구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 그 다음 이 친족 구조에서 여자의 교환이든 아니면은 니체적으로 해석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관계든 이런 모든 상호 관계가 교환을 통하여 모스의 정여론과 같이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희생 제사가 바로 근원적인 인류의 그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그죠? 인류의 최초의 행위 역시 신과의 관계에서도 주고받는 것. 여러분도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요즘 애들은 다 쿨해갖고 이 주고받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또 한 세대 전에만 해도 내가 형인데 임마 내가 사야 되는 거지, 다음부터 주둥이 다물고 있어라. 뭐 얘도한테도 지금 이런 형님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그죠, 문화, 자연에서 문화로 옮겨간 인간의 근원적인 행위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신과의 관계에서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다른 공동체 관계에서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친족 체계와 그 다음에 결혼 제도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규약이 일어났다. 오케이. 그래서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는 왜 모든 신화 속에서 나타나며, 그죠? 그런 신화 속에서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원적 행위가 주고받는 거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상업적인 행위든 간에 아니면은 종교적인 행위든 간에 아니면 친족 간의 공동체끼리의 행위든 간에 이 주고받는 것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것이요. 인류 사회의 문화의 시작에서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문화 역시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안에서 문화의 교환 체계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핵심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뭐야? 빠롤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타자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이 빠롤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의사소통을 하려 그러면 이 빠롤에서 숨어있는 기표로서의 개사관계, 랑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결혼의 제도와 친족 관계의 이런 근원적인 구조 역시도 그 문화의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어떤 집단과 문화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문화를 형성해 왔다 하더라도 이 친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자 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라든지 금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모계와 부계의 어떤 결혼제, 이런 다양한 것들은 그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곳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레비스트로서의 기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우리가 언어를 읽고 해석하듯이 언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여자를 교환하면서 그렇게 문화가 형성됐으며, 그 교환은 마치 언어의 교환과 같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의 교환을 연상시킬 정도의 그러한 문화의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친족의 구조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인류학자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예요? 다양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의 어떤 발전 이전과 이후의 어떤 그러한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공시적 체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한 음식과, 심지어는 신화학 내권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킨 야생의 사고, 그죠? 라뽕세 소바조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도 다양한 게 나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거라든지,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음식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매 사냥, 여러분, 사냥하는 방법, 5만 개 다 적용되는 거야. 5만 개. 거기에서 나타나듯이 새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새. 그리고 개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개한테 이름을 줄 때, 새한테 이름을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 이건 레비스토스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새에게 이름을 줄 때는, 물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부여하는데, 그거는 종의 체계로, 개체별로 주는 게 아니라, 종적인 분류 체계를 통하여 이름을 부여한다고. 이해가 돼요? 종적인. 그러니까 그 이유는 새는 인간과는 완전히, 인간의 문화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동물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인간의 문화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개는. 이해가 돼? 개.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이 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문화와 연결해서는 연사적 관계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인간에게 붙이는 이름을 하나씩 줬단 말이야. 그런데 새는 공동체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게, 새는 날아다니고 개가 인간의 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새는 문화 속에 침투해 있지 않아. 그러나 거기에서 다양한 인간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새 역시도 군집적으로 인간과 같이 군집적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인간의 엄마들처럼 자식 새끼들을 사랑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식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줘서 키우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새의 어떤 그러한 함께 생활하고 날아다니고 하면서 하는 그런 군집적 행위들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화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 관점에서는 개사와 연사의 관계로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여했고, 새들은 군집적으로 종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분류하는 그러한 관습이 생겨났다. 뭐 이런 해석이라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신화학에 다양하게 나오는 익힌 것과 그 다음에 또 뭐야, 어? 익힌 것과 또 날 것, 이 두 가지들을 왜 인간들은 음식을 익혀서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러면서 문화의 도구인 그릇들을 각각의 삶아 먹을 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구워 먹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용기가 필요한 거는 삶아 먹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문화의 어떤 용기들을 다르게 사용한 이런 음식 문화의 체계들, 그리고 신화 속에서 불을 사용하는 그런 거, 불을 통하여. 그런데 조금 약간 인위적인 느낌은 들어요, 여러분. 인위적인. 이 레비스트로스의 이 구조주의의 다양한 신화의 체계들과 친족의 체계들과 옷을 입고 벗는 거, 여러분. 여러분 봐봐. 입고 벗는 거 역시도 성서에도 나와요. 왜? 모든 신화에 나타난다니까. 왜 인간이 옷을 입었을까? 옷을 입는 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삶의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원시인한테도 이 입는 게 중요한 거야. 성서에는 사람이 죄를 짓고 뭐라 그래? 죄를 짓고 거기로부터 그 무화과 뭐 2% 옷을 만들어 입었다. 뭐 나오잖아, 그죠? 그게 문화의 시작에서는 인간이 옷을 입는 거, 벗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생의 사고와 그리고 그 다음에 신화학 곳곳에서 나오듯이 여성의 월경의 주기와 아이의 탄생과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우주에 있는 이러한 해와 달과 이러한 움직임의 날의 어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여성의 어떤 월경의 주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예도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니 어떻게 꿀하고 그죠? 꿀과 이항 대립시키는 게 오포지시옹 비네어를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알아요? 담배야. 꿀과 담배를 이항 대립시키는데 지금도 이거는 너무 여러 구조에 갖다 맞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인간이 불을 사용하여 벌을 쫓아, 그죠? 불을 사용해서 벌을 연기를 통하여 쫓아내. 그런데 담배는 뭐야? 불을 통하여 식물에 갖다가 붙이면 연기가 나. 연기가 바로 음식이에요. 그런데 꿀은 이 연기를 어디에 필요로 해요? 벌을 내쫓고 나면은 벌이 남긴 그 벌통에 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불을 통하여 음식을 얻는 데 사용하지만 담배는 이 불을 통하여 연기가 나는 그 자체가 바로 음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개사와 연사의 관계로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화학에 나오는 3권까지 나오는 북아메리카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신화학 4권에서 나오는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러한 문화와 기사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뭔가 배울 수 있는 건 있지만 이게 뭐 너무 끼워 맞춘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구조주의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자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레비스트로스 역시 해석한다고 봐요. 지는 과학이고 이건 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가 과연 인간의 어떤 모든 문화에 이런 코드가 존재하는지
동일한 구조를 정말 갖고 있고 거기에서 경험적 내용들을 시간적 경험적 내용에 의한 발달들을 무시하고 그 공시적 체계의 변화만을 가지고 인간의 문화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런 방식으로 딱 떨어지는지, 그 이항 대립의 어떤 그런 특징이 인간의 무의식적 뇌사용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레비스트로스의 작품 구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편적 이항 대립의 내용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인간의 무의식적 구조를 발견해내는 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여를,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인류의 어떤 원형을 탐색하는 데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예도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냄새라는 거. 냄새를 통하여 또 인간은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미각,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소리의 크고 작음, 그 다음에 이런 이항 대립을 통하여 인간의 문화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옷에 처음에 옷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짐승의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죠? 나뭇잎이라든지 식물을 갖고 직접 사용하는 직접적인 그러한 방식의 사물과의 관계를 표현했지만은 이 옷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점 그죠? 섬유가 나오고 또 실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문화가 발달하기 이전에 역시도 인간은 원초적 본능으로서 타인들과 공동체 앞에서 어쨌든 자기의 어떤 중요 부위를 가리면서 문화생활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 것 역시도 온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근본 랑구로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원시인들에게도 음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레비스트로스가 음악을 그래 좋아했거든요. 사실 부모님은 화가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거죠. 예술가들이었잖아, 그죠? 벨리에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레비스트로스 역시도 예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비스트로스가, 그죠? 레비스트로스가 이 소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인간에게 근원적인, 그래서 이제는 청각과 감각의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구조주의가. 왜? 이것은 문화의 통시적인 발전을 초월하여, 그죠? 모든 사회에, 그리고 모든 문화의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본 거야. 여러분 봐봐. 음악이 없는 인간의 사회에서 소리가 없는 그러한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 의례와 그리고 모든 인간의 행위에게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소리를 통하여 어떤 자기의 감성을 표현한다든지 그 집단의 특징을 표현한다든지 신과의 관계에서 소리를 통하여 뭔가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공시적 체계로서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청각적인 어떤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냄새도 그래, 냄새. 냄새는 음식과도 관계되지만은 사실은 인류의 최초의 어떤 그러한 원시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냄새가 또 그 자기 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한 아주 후각적인 특징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면서 음악을 사용하고 왜 종교 의례를 하면서 음악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뭐 불교, 기독교 모든 원시 종교에서도 이 음악은 어디에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막 이랬잖아. 그리고 이집트의 어떤 유명하게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도 음악이 있었고, 기독교 종말론적인 계시를 나타내는 거기서도 뭐 예수가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온다든지, 그리고 중세의 유명한 어떤 그러한 종교 의례들에서도 이러한 소리의 큼과 소리의 정지가 이 이양 대립으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무의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대립 체계에 랑그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통시적 어떤 발전을 넘어서서 그 체계, 그 시간을 제압하고 최초의 공간의 어떤 그러한 힘 속으로 빨려갈 수 있는 모든 원초적인 것들은 다 연구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화의 통시적 시간의 어떤 발전을 통하여 나타난 그 층들은 무시되고, 경험적인 것들은 무시되고, 그 체계에는 논리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시인들의 사유는 현대인과 다른 거는 현대인보다 덜 논리적이거나 그것이 복잡한 체계에 있어서 원시인들이 훨씬 더 현대인보다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원시인들과 현대인들의 차이는 원시인들은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고, 현대인들은 사물과의 거리두기, 그냥 언어와 수학적인 어떤 대수학적인 공식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 논리를 잘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이냐고 볼 때는 그것을 판단을 내릴 그러한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이 구조 인류학과 그냥 인류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건 오히려 최초의 원시적 체계에서 오히려 종교적인 것이라든지 예술적인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 오히려 그 이유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러한 최초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런 상징 체계를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놓친 것들을 오히려 인류학에서, 신화에서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이런 구조 인류학으로부터 배워야 될 요소가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학에서 이러한 의식주라든지 먹고 미각적인 거, 냄새, 다 본능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자연물을 사용하여 인간이 문화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모든 인류에게 최초의 지점으로 공시적 체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원초적 출발로서 이런 감각적인 것들, 본능적인 것들, 충동적인 것들을 인류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그죠? 거기에서 구조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겠죠, 그죠? 주제들. 자, 얘도 강좌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아마 6번째 레비스트로스 강좌에서는 얘도가 레비스트로스의 그 윤리에 대한 부분을 아마 다룰 것입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